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는지 6월 항쟁까지 쭉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제 학생 시절부터 거스르면. 네.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정치 정세를 가름했던 거는 직선제냐 간선제냐 하는 겁니다. 양 김씨가 직선제를 주장했고 네. 전두환 당시 정권은 대통령은 간선제, 체육관 선거로 뽑자라는 거였고 이게 기본적으로 충돌을 해요. 근데 학생들은 어땠냐면 84년 5년도에는 주로 5.18의 영향을 받아서 급진주의에 빠져듭니다. 특히 막스 레닌주의. 그리고 이게 막스 레닌주의에 빠져들어서 85년 6년이 되면 오히려 양김 씨가 주장했던 직선제가 무의미하다. 직선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네. 상당히 강경론에 빠져드는데 86년을 경계로 해서 주사파가 세력을 잡으면서 대중 노선, 그러니까 직선제가 필요하고 양김 씨와 정치연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과격한 투쟁을 지향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운동을 하자라는 운동이 확산돼요. 그런 기류가 그러면서 양자가 그러니까 양김 씨를 중심으로 한 직선제 운동이 중심이 되되 거리에서의 투쟁은 이제 양김 씨의 그런 노선에 공감하는 대중 노선으로 무장한 학생 운동이 결합하면서 87년 6월 달에 세 번에 걸친 큰 규모의 대중 시위로 통해서 정권의 입장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간선제 주장을 바꿔버리는데 구체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권력을 승계해서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를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서울대는 86년에 84년, 85년에는 반독재 투쟁을 했고 86년에는 이제 주사파가 서울대에 도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서클 전체가 아까 한국사회과학 연구 전체가 주사파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주사파가 됐는데 86년 10월달에 건대 사태가 있는데 건대 사태로 인해서 서울대의 경우는 학생 운동이 괴멸됩니다. 84학번까지 다 연행되는 네. 기 때문에 87년 총학생회 건설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주사파 잔당으로 다른 학생들과 연대해서 협의를 해서 87년 서울대 총학생회를 건설하는데 일조를 했죠.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니까 비교적 중요한 위치죠. 그리고 네.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같은 걸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잡혀가니까 이제 권한대행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권한대행을 역할을 했고 이게 첫 번째 제가 했던 역할이고 두 번째는 86년도에 이제 아까 양김 씨랑 학생들이 충돌했다고 했잖아요. 양김 씨는 직선제, 그다음에 학생들은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지향했는데 이게 86년 하반기에 학생 운동이 양김 씨의 노선에 공감을 하면서 대중 노선을 통해 바뀝니다. 이때 저는 사실은 강경파였어요. 그런데 연대 고대를 중심으로 대중 노선을 추창하는 세력들이 이제 학생 운동의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전대협입니다. 전대협이.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전대협의 뭐 그 네. 정도. 예. 그 전대협을 사실은 그 물밑에서 만드셨던. 아닙니다. 전대협을 만든 거는 반미 청년회가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 물밑에서 움직이는 조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86년에 구학년 서울대 구학년이고요. 그 책에서 봤습니다. 예. 한민존에서. 네. 구국학생연맹이고 구국학생연맹이 이제 건대 사태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주도권이 고대 중심으로 바뀌는데 고대 중심의 학생운동 조직이 반미 청년회예요. 이 반미 청년회가 만든 게 전대협입니다. 그러면 이제 6월 항쟁의 도화선으로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두 가지가 있죠. 정치적 계기는 역시 간선제. 1987년 4월 13일 4.13 호헌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제 간선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다가 4월 13일 날 어쨌든 선거는 치러야 되니까 87년에 하반기 선거를 치르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논란을 그만두고 현행 헌법 간선제 헌법으로 치르자. 이게 4.13 호헌선언인데 호헌선언은 직선제를 안 하자는 주장이니까 이
호언 선언을 고리로 해서 전 국민적인 반대 서명 운동 같은 거, 반대 성명 운동 같은 것들이 조직됩니다. 그래서 유월항쟁의 기본 계기는 4.13 호언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중적으로 보면 87년 1월 13일에 있었던 박정철 군 사망 고문사 사건, 이게 워낙 컸잖아요. 대중적 공분을 촉발시키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박정철 고문사 사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4.13 호언 선언이 기본이 돼 여기에 박정철 군 고문사 사건이 결합되면서 6월 항쟁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네, 그 6월 이제 항쟁의 주역으로 저희 시사 오늘은 이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조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6월 항쟁 대집기도 지금 17번째까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작가님은 이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의하고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YS의 기본 역할을 소개하면 80년 5월 달에 23일간 단식을 하거든요. 단식이 5.18 진상규명, 그냥 직선제 요구 같은 걸 하면서 단식을 하고, 이 단식이 계기가 돼서 신민주당, 그다음에 민추협 같은 게 만들어져요. 6월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기본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85년 2.12 총선에서 신민당 돌풍이 일으키는데, 이때 사실상 상황을 주도했던 것도 김영삼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고 미국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정치 활동이 자연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역은 YS였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86년, 87년에 이제 경색 국면이 있을 때도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했고,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도 이제 선명히 기억하는 거는 6월 23일 날, 87년 6월 23일 날, 그러니까 6월 10일 1차 국민대회가 있고 6월 18일 날 2차 국민대회가 있었는데, 6월 18일 2차 국민대회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경찰력으로는 진압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군인들이 투입되느냐 아니면 양김 씨가 직선제 요구를 좀 후퇴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대학교 4학년으로서 아주 관심 있게 봤는데 6월 23일 날 전두환과 김영삼 사이에 회동이 있습니다. 네, 그 회동이 있었는데 이때 김영삼이 단호한 직선제 사수 입장을 걸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운명을 좌우하는 게임이었고, 이 운명을 좌우하는 게임에 김영삼이 전 국민의 직선제 의지를 단호하게 수렴했다. 네. 그 또 새로운 그 당시에 그 현장을 좀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회동 후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한 후에 YS가 협상 결렬, 이 한마디의 일성이 그 전국에서 그 다시 또 도화선으로 되는 그 폭발적인 그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그 당시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때 지켜보셨을 때요. 먼저 6월 18일 2차 국민대회 규모 양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규모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투쟁이 전국화되고 규모가 너무너무 커졌어요. 특히 6월 민주화운동의 하이라이트는 6월 18일 날 서면 시위입니다. 부산 서면에 부산 40만 명이 결집해서 헬리콥터가 날고 이럴 정도로 규모가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도저히 경찰력으로는 통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됐고, 제가 볼 때도 거리에서 싸우다 보면 경찰 병력의 피로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경찰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안양, 부천 뭐 이런 서울 외곽 도시에서는 상당히 무정부 상태가 도래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후일담이긴 하지만 경찰서를 습격하느니 마느니 막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었기 때문에 6월 18일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한쪽으로 균형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균형추가 무너진다는 건 경찰력으로 안 되니까 군부대가 출동하거나, 아니면 군부대 출동을 걱정해서 양김 씨나 시위대가 후퇴하거나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6월 23일 날 이 어떤 정세 요구를 반영해서 김영삼과 전두환 사이에 회동이 있었죠. 이때 이 회동 결과가 6월 민주화운동 운명 전체를 좌우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김영삼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데,
워낙 이제 군부대의 출동이 걱정이 됐었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후퇴할 수도 있거든요. 타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김영삼은 생각보다 깡다구가 있는 지도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 밀어붙이니까 이때부터 저희는 6월 23일 날 회동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 보고 있었고 그 회동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출동하면 광주 사태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참 학생운동을 하면서 처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부대가 오면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싸워야 되는데 싸우게 되면 경찰력하고의 충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실전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김영삼이 단안을 내리니까 6월 26일 날 3차 국민대회가 열리는데 3차 국민대회 양상은 거의 약간 무정부 상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이 조직적으로 진출하면서 일반 시민이 결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생운동의 조직적 진출이 좀 약해지면서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민중들이 서민들이 결합하면서 저는 이제 6월 26일 날 동대문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대문에 있는 그 소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판에 대거 결합하더라고요. 아까 야 전에 이거 옛날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시다가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울컥하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막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계속 도발을 하고 뭔가 이 전쟁의 풀발기를 하는 느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된다면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은 약간 그런 우려 속에서 와 전쟁을 겪는 사람들의 그 처참함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그런 그 당시에 그 아주 비장했던 때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 6월 항쟁의 결국은 어쨌든 6.29 선언을 그 이후에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적 의의와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의와 한계는 굉장히 큰 논쟁거리인데요. 의의는 한국에서 직선제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를 우리가 흔히 87 체제라고 하잖아요. 네.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냈다 이거고 한계라고 하는 건 막판에 선거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서 군부 독재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거잖아요. 그거를 뭐 한계로 보이고 한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운동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제라는 건 1차적인 민주화고 직선제를 매개로 해서 민중혁명 같은 거 사회경제적 개혁 같은 거를 2차로 해야 된다. 그게 과제다. 한계다. 이렇게 주장을. 그게 과제다. 한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